자, 요즘 여론조사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메타보이스라고. 여론조사 X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확도 면에서 말이죠. JTBC하고도 최근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 연결합니다.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봉식입니다. 네, 오늘도 어디 방송 또 있으신데 저희 방송을 위해서 또 지금 잠시 조용한 곳으로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대표님 그 3개월 뒤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늘로 3개월 뒤 아니겠습니까? 예. 자, 대선 1년 만에 또 대선 1년 당일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정말 여야가 명운을 건 승부를 걸게 됐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1년 무렵, 1년 가량 돼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로서, 네. 이게 뭐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 권력들, 지방 정부들이 얼마나 많이 수립이 되느냐, 이게 하나의 가장 그 관건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내란 정국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내란 정국을 돌파하고 살아날지 아니면은 그 여전히 뭐 심판의 대상이 될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대선 1년 되는 날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내란 사태를 보내면서 국민들이 이 어떤 감정을 정치에 투여하는지 이것도 반영될 선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 NBS 지지율을 보니까 67%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보니까 17%고요. 예, 아직 뭐 3개월 남았긴 합니다만은 이 흐름으로 보자면은 지금 민주당에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 NBS 전국 지표 조사는 엠브레 퍼블리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주 월, 화, 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 24, 25 조사를 했고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 자체 조사이고 의뢰처가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가 67%인데 MBS 조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7은. 예, 가장 높은 수치고. 또 부정평가는 25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더 낮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작년 8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게 부정평가가 아마 최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 긍정률이 67이면 상당히 높죠. 네. 응답자 3분의 2가 긍정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한 6개월 지나서 한 뭐 9개월 지나서 세계 분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지도가 보인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이번 해에 만약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있다든가 뭐 몇 가지가 더 아니면 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뭐 이거는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정도로만 간다면 70% 선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김정은 북한 그 뭡니까 위원장과 만났을 때에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긍정률이 83%를 찍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55가 돼서 상당히 그 높은 비율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더 낮아지는 수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실수를 하거나 뭐 네. 어떤 실책이 나왔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정부가 이렇게까지 높은 그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를 받을지 사실은 알기 어려웠죠. 대부분 한 20%선 아니면은 뭐 잘해봤자 30%선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절반 정도가 긍정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네. 조사에서도 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폐지하는 그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긍정률 67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당 지도는 이게 네. 상당히 좀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5% 직전 조사 대비 이제 4%포인트 더 높아진 거고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17%가 됐는데 이게 MBS 조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가장 낮은 지도를 보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때에 그 직전에 19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그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입장에 대한 그 국민적 평가가 여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7%라고 하면 지금 요 수치는 조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심의 그렇습니다. 민현 주소가 45대 17인데요. 요렇게 가가지고는 이거 지방선거가 쉽지가 않죠. 요거를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에 하반기 때 있었던 2023년 한 10월 정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김태우가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때의 정당 지도가 어떻게 됐냐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하고 거의 대등했어요. 30% 초반에서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동률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양당이 한번 뭐 진검승부를 해봤을 때에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갔던 국민의힘 후보가 뭐 이겨야 마땅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17%포인트 이상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집니다. 그렇죠. 졌습니다. 네. 그때의 대통령 긍정률,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30%대였습니다. 국정률이 50%대였습니다. 네. 지금은 거꾸로죠. 네. 여당이 45, 예.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야당 17. 여기서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은 67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지방선거를 뭐 몇 개월 앞으로 지금 3개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방선거를 미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두 개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국정을 이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란 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은 내란을 옹호하고 한동훈 등을 축출하고 이런 장동혁 리스크로 인한 이런 그 지지율 저조 현상이 확실하고 고착돼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돌파구가 있을까요? 또 게다가 또 지금 2차 종합특검이 17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런 변수로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대로 민주당이 되기 좀 어려웠습니다. 당 지도가 뭐 10% 후반에서 뭐 20%를 못 넘는다거나 잘 나왔을 때 20% 조금 넘는다거나 수준이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단일화를 했었죠. 합당을 한 거죠. 어디와 했느냐면 새정치연합하고 해서 안철수 당시 국회의원 새정치연합과 김한길 해서 안철수 지금 다 저쪽 당
상가에 있는. 예, 예. 예.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사력을 다해서 중도 확장 그리고 이제 세를 불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보수 진영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그 윤어게인 쪽으로 좀 더 이제 기울어 있는데요. 네. 그 규모가 제가 이제 추산했을 때는 한 8 정도, 6에서 8% 정도예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다 합쳐서 한 6에서 8 정도, 10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분들을 지금 향한 정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확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같은 정도의 어떤 입장, 스탠스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면 제 생각엔 중도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 예. 보수인 분들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예. 그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찐명이다. 찐명이다. 이게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예. 네. 자, 그렇고요. 예. 예. 2차 특검의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내란 심판의 어떤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지금 윤석열과 절윤을 하지 않고 저 광장에 윤어게인 세력과 결합을 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망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뭐 지금 장동혁이 네. 머릿속에는 뭐 도대체 어떤 그 그림이 있는지 또 최근에는 자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 팔면 자기는 자기 부동산 다 팔겠다. 그러더니 또 슬쩍 그 얘기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아울러 대구 경북 통합권과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지역 TK 여론을 불붙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과 같이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야당이 좀 이렇게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거를 뭐 대통령 개인의 그 한 채 가지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그쪽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거 한 채 팔면 그 다음에 공격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뻔한데도 예.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 예. 정책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지금 그렇기 사실은 이 국면에서는 자기 대권 주자가 나와서 붙어도 이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막 자아내게 하는 상황인데 뭐 지금 정치 거의 초보 아니겠습니까? 뭐 무슨 중량감 있는 그런 당대표도 아니고 말이죠. 2018년만 하더라도 당시 당대표가 그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씨였어요. 그래도 예. 이분 정도면은 구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데 뭐 그렇죠. 하여간 그 홍준표도 뭐 무참하게 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2018년 상황과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좀 많이 닮아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고 그리고 집권한 지 1년 된 시점이고 그리고 또 지금 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을 두고 나서 지금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을 한다면 네. 2018년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완패했었습니다. 완패죠. 그 저기 예. 대구 경북 빼고는 이긴 데가 없어요. 예. 무소속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네. 이제 됐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완패했는데 또 당시에 저 원희룡 씨는 나 저 예. 민주당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랬었어요. 선거운동 예. 때. 선거운동할 때. 예, 그런 상황이 됐다가 2020년 총선도 완패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22년 대선을 이겼으니 어쩌면 예.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 지방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 때는 해볼 만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당시 홍준표 대표 2018년 지방선거를 완패하고 나서도 예. 2022년 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요, 그 지방선거를 완패하기 직전 2017년 하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처리를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네. 나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도 이게 잘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절연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8년에는 그렇게 과거와 반절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힘들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면 과연 그 총선과 다음 총선이 2028년인데요. 네. 그때의 좋은 성적이 날지 또 대선 때는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할지 이거는 참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그때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것과 다시 대선을 이긴 요 단순한 사건에만 보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사실은 2022년 대선 때 말이죠. 국민의힘은 당 이름도 바꿨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당이 박근혜 당이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왜냐? 홍준표가 그렇게 제명시켜 버렸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대선 후보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과거와 절연하고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집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는 윤어게인과 절연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저 완전히 당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 또 당대표들은 특히 이제 자기 정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 자기 정치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소속돼 있는 정당 그리고 그 진영 그 자체가 차이가 커지는 한에서 자기 정치인 것이지 네. 그 진영과 자기 소속되는 정당의 외연이 축소되고 예.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뭐 중도로부터 이제 민심을 좀 받고 있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되게 애매하죠. 예. 그래요. 정말. 자, 그 내일 당장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봉신 대표님. 물론 3개월 뒤는 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요. 이걸 전제로 해서 내일 당장 선거일이 3월 4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조갑재 대표가 네. 격전지 전패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격전지 전패. 예, 국민의힘의 전패. 그렇죠. 격전지 전패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에 그것도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설 명절 연휴 때 나온 그 여러 가지 조사, 여론조사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 MBS 조사 지금 정당 지도가 대구 경북에서 28대 28입니다. 동률 나왔습니다. 아, 동률이 나왔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대구 경북에서도 일부 무소속이 또는 민주당 후보가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요 지역에서 이제 기초단체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역단체장으로 보자면은 우리 김 대표님 이 시나리오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빼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이긴다. 이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대구, 경북이 합쳐지면은 한 군데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몇 가지 이제 PK 지역에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격전지가 될 거기는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시나리오가 얼토당토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